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여기가 좀 어두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밝은 데 있으면은 동일인물이라고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동일인물인데 저는 지금 해인생호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가톨릭 대학교에서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계속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원래 이거 잘 안 여기 있으면 어떻게 넘기냐면은 탁탁 하고 넘겨버려요. 왜냐면 이게 있어봐야 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 얼굴에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이놈이 이놈인가 그것만 보셔가지고 잘 안 보여드렸는데 이걸 보여드리라 그래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사진이라도 잘 나와서. 자, 신축 판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을 일단 이게 뭔지부터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주택 신축 판매업이 그 건설업으로 볼 것이냐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지들 가야 될 길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요. 부동산 매매업으로 가버리면은 이쪽으로 쫙 가는 거고 건설업으로 가면은 비슷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가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은 이제 그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을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이거는 주거용 건물 개발 또는 공급업,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을 해요. 근데 이게 건설업의 한 종류로 간주가 되기는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냐면 좀 보시면은 첫 번째 주택 신축 판매업은 주택을 건설해서 판매하는 사업으로 건물과 함께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두 번째 단순히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할 때 주택 신축 판매업도 있고 그 건설업도 있고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업도 같이 이렇게 넣어 놓긴 하시죠. 주택을 사서 파신 일도 하니까.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두 개로 쪼개지죠. 하나는 매매업, 하나는 신축 건설업 이쪽으로 좀 쪼개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부 선생님들께서 응? 이게 물음표가 팡 뜨시는데 우리 재무제표 하나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표시되는 재무제표는 하는데 실질적인 재무제표는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시행사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행사가 한 프로젝트만 하면 괜찮아요. 한 법인이 하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보통 시행사는 한 법인이 하나씩 안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를 마진을 다 따로잡아야 되니까 프로젝트를 걸어가지고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세무사님들께서도 굉장히 고충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와 지어서 파는 경우가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주택의 일부, 요즘 주상복합이라고 하죠.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포함된 경우는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소득으로 간주가 되고 분류가 되고 주택 부분만 건설업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이게 상가와 함께 매매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가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저희 왜 그런 거 하잖아요. 그 2층이 3가구, 3, 4층이 주택일 때 과연 이게 전부 다 주택인가 아니면 일부만 주택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더 크면 상가가 주택보다 더 크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 면적이 주택보다 더 작으면 전부 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아마 재작년인가 언젠가 개정이 돼서 양도가액이 12억이 넘어가면 주택이 상가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업종 구분을 한번 보시면 자연건설 계속 이 말이 나올 텐데 나중에 감면에 나가서도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자연건설 같은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 및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돼요. 내가 건설면허 가지고 직접 지으면 그건 건설업이에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건설업인데 일괄 도급 위탁개발 판매의 경우에는 부동산업으로 봐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에는 건설업으로 줘요. 근데 실질은 부동산 매매, 부동산업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가장 많이 다툼이 있었던 게, 야, 니들이 줬잖아, 건설업으로. 근데 왜 지금 와서 난리야? 라고 하는 이슈들이 생겼어요.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그 업종과 업태를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제조업이 있어요. 제조업을 영위를 하는 분들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소매는 100% 감면을 못 받거든요. 근데 이게 참 한 끗 차이예요. 제조업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게 공장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공장 같은 게 있는데 공장이 없어도 제조업을 할 수 있죠. 왜? 위탁 제조를 맡기면 되니까. OEM이죠. OEM을 맡기면 돼요. 내가 마스크를, 이 코로나 때 막 생겨났던 건데 마스크 제조업을 해요. 근데 내가 공장을 사서 하자니 아무리 나쁜 머리를 굴려봐도 요거는 한철인 것 같은데, 이거 공장 지어서 짓고 팔면 공장비 회수도 못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맡겨야겠다라고 해서 외주를 줘요. OEM을 주고 OEM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은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줘요.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자, 근데 야, 내가 마스크 업체를 알아봤는데 국내 공장은 너무 비싸. 야, 우리 해외로 돌려보자. 그래서 해외에 있는 공장 OEM 회사들하고 제조업하고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고 세무서로 가요. 야, 나 OEM. 그래, 제조업 해줘. 그런데 나중에 감면 받을 때 둘이 확연히 나뉩니다. 국내 제조업자는 국내 OEM 계약은 제조업으로 봐줘요. 근데 국외 OEM 계약은 제조업으로 안 봐요. 도소매로 봅니다. 이것 때문에 추징당한 사례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그 업종과 업태를 고지고대로 믿으면은 나중에 진짜 큰일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부터 볼게요. 부동산 매매업이 있고 건설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을 안 해요. 두 번째,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을 합니다. 복식포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포기 의무가 있느냐? 3억 원이 넘어가면 부동산 매매업은 복식포기 의무가 있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이 넘어가면 복식포기 의무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토지 등 양도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있죠. 토지 등 양도차익. 이게 제가 2017년, 6년, 7년 요때쯤에 그때 한참 분양형 수익형 호텔이 되게 유행을 했었을 때예요. 그때 제가 담당하던 업체가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와, 이거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 팔릴 때마다 양도세 신고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럼 누적돼서 해야 되거든요. 계속 막 한 달에 하나씩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부동산 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 외에 상가 신축 판매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액계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은 비교세율에 의한 특례세율을 적용받지만 주택 신축 판매업은 특례세율 적용해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유형을 보시면은 이제 개인하고 법인으로 많이들 나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 할 때는 굳이 왜 나누시는 거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매출액 수준이 보면 일회성이냐 아니면 계속성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게 이론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번 돈 내가 가져가고 싶은 거고,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다시 개발해서 재투자하실 목적이 있으신 거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법인으로 하시는데, 이게 법인에서 돈 빼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직원들 일용직 근로자분들 돈 지급할 때 되면 그때 머리가 진짜 거의 빠개질 정도인데,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빼가지고 주고 비용 처리하든 말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들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법인 하심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장은 개인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소규모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립 방법이 건축 허가를 받고 득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걸로 해결이 되는데, 법인은 이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법인 등기하고 건축 허가 받고 사업자 등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등기하실 때 주주 구성도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실신고 의무. 개인은 매출이 7억 5천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법인에 준하는 그 세금 신고를 하셔야 돼요. 5월에 종합소득세인데 성실신고 같은 경우는 6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매출이 7억 5천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법인은 성실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가 있고, 매출액 수준을 보면 개인은 50억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은 보통 한 30억 40억 정도 보시는 것 같고, 법인은 그 이상이 되면 법인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매출액 수준보다는 대표자의 성향이 많이 좀 반영이 됩니다. 내 돈 내가 가져갈래 하시면 개인을 많이 하시고, 난 뭐 4대 보험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급여로 받아갈래 하시면 법인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인식 기준이 좀 중요한데, 개인은 무슨 짓을 해도 인도 기준입니다. 내가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적자예요. 계속 적자. 마이너스 내다가 팔면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법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반면 1년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진행률을 적용해서 공사 수익을 인식하실 수 있어요. 진행률에 대한 건 제가 뒤에 여기 뒤에 설명드릴 거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진행률에 의한 거, 이게 제가 쓰는 엑셀 툴이에요. 너무 갑갑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세법 강의 들으실 때마다 새롭잖아요. 저도 매년 새롭거든요. 뭐 시행사 뭘 하는데 2023년도에 해놓고 이제 24년도 거 지금 결산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새로워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진행률이 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고, 기장 의무는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경비율, 단순 혹은 기준 경비를 적용하실 수 있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적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는 없는 것 같은데, 주택 신축 판매업을 개인으로 하실 때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고 싶으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놓고 나중에 1년, 2년 뒤에 1년쯤 뒤에 건물이 한 1년 6개월, 2년쯤 뒤에 건물이 지어지면 그때부터 팔기 시작하는데, 야, 나 사업자 등록을 저 앞에 미리 해놨으니까, 보통 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익 기준으로 하니까 직전 연도에 나 빵원이야, 단순 경비율 해도 되네 라고 해서, 단순 경비율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90%까지 비용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예규가 하나 나왔죠.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한 날에 사업 개시를 한 걸로 본다라고 해서, 주택 신축 판매업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 경비율이고, 그 외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복식부기예요. 복식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으면 단순 경비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복식부기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 판매는 건설업에 해당되는데, 그 일괄도급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연건설은 둘 다 건설업이에요. 근데 일괄도급은 표준은 부동산인데 소득세법은 건설업이에요.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건설업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이 없나 보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디 상관이 있냐면,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거기서 이제 얘네 둘이 차이가 갭이 커져요. 마치 양반과 상놈을 대하듯이 차이가 생겨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한번 보시면은, 국민주택 규모가 있는데, 주택법 제2조에서 국민주택 규모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읍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부가가치세법하고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뭐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똑같은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발급하시면 되고, 근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시 영수증이 원칙인데, 만약 이걸 분양받아가는 사람이 사업자예요.
갑자기 문 꽝 열고 들어와서 야, 나 사업자야. 그 사업자 등록증 주면서 발급해달라 그러면 발급해 주셔야 돼요.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피스텔은 그냥 머릿속에서 주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 하면 소득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이 실주거 목적이라면은 주택으로 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피스텔은 세금 계산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든 초과든 그냥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의 공급과 부가가치세를 보시면은 이제 국민주택 규모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은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한번 보시면은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하고, 수도권 및 도시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 그 외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표 보시면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공관,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단독주택, 오른쪽이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다중주택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말인 것 같긴 한데, 요건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여러 사람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어야 되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어야 돼요. 이게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기준으로 삼는 게 취사 여부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고시원이죠. 고시원은 자고 싸는 곳은 있는데 먹는 곳은 공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공동 다중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의 요건 중에 하나가 욕실은 괜찮은데 취사가 들어가면 다중주택으로 안 봅니다. 그리고 동별 주택 면적이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주택 층수가 3층 이하여야 다중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용 면적을 판단할 때 단독주택은 한 호, 다가구도 가구, 다중주택은 한 동, 공간 같은 것도 한 호, 아파트는 세대당,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기 표시를 안 해놨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이랑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대놓고 써 있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전용 면적의 판정을 할 때 보시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그리고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2층짜리 단독주택은 바닥 면적, 공용 면적 다 합쳐가지고 주거 전용 면적은 120, 여기 두 개니까 50 곱하기 2 더하기 20, 그리고 다중주택도 50 곱하기 3 더하기 20한 170.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만 한 호,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외벽의 내부 선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거 전용 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면적은 공용 면적에 가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4층짜리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면은 그냥 50면적 파죠. 나머지 아파트 연립주택도 다 바닥 면적만 가지고 주거 전용 면적을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단독주택은 그냥 다 포함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바닥 면적, 주거 면적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말이 되게 많았어요. 국민주택 건설 용역의 범위 도대체 어디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부가가치세가 붙냐 안 붙냐의 이슈가 있으니까, 여기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안 붙을 거고요.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을 거예요. 많이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주택 철거를 하는 거, 요거는 면세입니다. 당연히 기존 주택 건설 용역에 보는 거고, 대신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분하는 거는 과세예요. 폐기물 처분은 과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택지 조성을 위한 건설 용역도 면세. 그 다음에 도로 포장, 상수도, 조경, 놀이터, 울타리 설치 공사도 면세 용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여기 국민주택 건설 공사와 일괄 시공되는 모델하우스 건설 공사는 면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괄 시공입니다. 일괄. 만약에 별도로 시공하는 모델하우스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래서 도급계약서 잘 보셔야 됩니다. 도급계약서 안에 모델하우스 그 공사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 시공이고 이게 예규가 있어요. 예규가 있는데 그 예규에서도 그렇게 일괄 시공에 무게를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의 공급, 건설 용역, 리모델링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업자의 경우에만 여기 면세가 돼요. 그게 아니면은 과세가 되고, 요 경우 하도급 하는 곳들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하도급 업체들도 면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추가로 도배, 국민주택 건설 용역의 도배 용역의 경우에도 전문건설업이 등록이 되어 있는 도배업자라고 하면 면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방금 리모델링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는 건축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만 면세가 된, 그 외에는 다 과세예요. 그런데 그 건축사가 제공하는 감리는 과세입니다. 그걸 잘 해서 보시면, 요거 정리한 것 뒤에 또 한번 표로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 면세 용역으로 보는 거고, 여기 이제 다 과세예요. 다 과세. 아파트 단지 진입로 건설공사, 별도로 공급하는 주차시설. 근데 요게 한참 이슈가 됐었어요. 발코니 확장 공사. 발코니 확장 공사를 과연 국민주택 그 주택의 필수적인 요소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필수가 아닌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과세가 되기도 하고 면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만약에 필수적인 공사라고 인정을 받으면 얘는 면세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걸 인정받지 못하면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될 건데, 판례나 예규도 두 개가 갈려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답 못 해줘,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그 네 번째 주택건설 단지 외의 시설물 공사, 그리고 기존 국민주택 하자보수 공사, 이것도 과세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이용시설, 고시원건설 영역도 전부 다 부가가치세 과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피스텔. 제가 개업하고 첫 6개월은 일이 없었어요. 진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래처 하나도 없이 개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은 너무 행복했어요. 10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을 했어요. 점심 먹고 이게 인생이구나 하고 있는데, 하루는 집에서 누워서 가만히 자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래가지고 대출 언제 갚지라는 그 생각이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전문 자격사는 대출이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격증만 내밀면 해줘요. 근데 그게 5천만 원인가 있었는데 이거 언제 갚지? 라는 생각이 번쩍 뜨였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다가 아시는 분이 시행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오피스텔 분양을 시행해서 분양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분양 홍보관에 세무상담하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갔죠. 앉아있잖아요.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가만히 앉아있다 어떤 한 분이 딱 오셨는데, 그때 살면서 가장 큰 치욕감을, 저를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면서 싹 훑더니 탁 앉아요. 그때 알았죠. 비싼 걸 하나도 안 걸치고 왔구나. 그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갈 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가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이제 오피스텔은 분양을 하면 수분양자들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해서 부가치세 낸 걸 환급을
받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했었어요. 오피스텔이 보통 2년 정도, 1년 반, 2년 정도 공사를 했는데 계약금 그 계약서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도 내고, 그래가지고 매 그 세운기관에서 발급 시기 때마다 환급 신청도 해주고, 그게 한 호당 15만 원인가 받고 했었어요. 2년 관리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2년에 15만 원이면 24개월 나오면 한 달에 10,000원도 안 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한 현장에 막 200개씩 들어오니까 15만 원 곱하기 200개 막 2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죠. 3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니까 그때 잠깐 숨통을 틔웠었는데, 그때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은 오피스텔이라서 이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계속 이제 부가세를 환급을 받아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환급을 계속 받다가 이제 잔금을 딱 치르고 세를 내놓는데 아무도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안 내는 거예요. 살려고 들어오지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기죠. 나는 분명 상가, 사무실 임대 사업자로 냈거든요. 그래서 환급을 받은 건데 이게 주거용 임대 사업자로 되는 순간 내가 환급 받은 걸 다 토해내야 돼요. 그게 과세 사업에서 면세 사업자로 전환되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피스텔 신축 후 주택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다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 부가세는, 만약에 제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서 잔금까지 3천만 원의 부가세를 환급을 받았어요. 요때처럼 환급을 3월 10일 다 받아서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9월 1일 날 면세 사업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 거예요. 그럼 나는 3천만 원 받은 것 중에 여기 보시면은 5% 뺀, 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5% 뺀 95%에 대해서 아마 2,850만 원은 세무서에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 분양을 할 때 그 분양 홍보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모님, 아버님, 요거 오피스텔 구입하시면 10년은 가지고 계셔야 부가가치세 안 토해내요 라는 얘기를 잘 안 하죠.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긴 하는데, 10년이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5% 곱하기 1이잖아요. 1이 한 과세기간인데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1년이 한 과세기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한 과세기간인데, 부가가치세는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가 한 과세기간이고 7월 1일부터 12월까지가 하반기가 2 과세기간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1년이 두 과세기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년에 10%씩 감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을 사업용 목적으로 해서 다 환급받고 한 4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임대를 줬다가 5년 차부터 그걸로 4년 임대 줬으니까 주택 주거 전용으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4년이 지났으니까 40%는 내가 해먹은 거니까 3천만 원에 60% 1,800만 원만 뱉어내면 돼요. 그런 게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욕 많이 먹었어요. 너 왜 그때 와서 얘기 안 해줬냐고. 나한테 안 물어봤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야지. 뭐 어떻게 거기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러는 순간 개싸움이 돼서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격이 막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렇죠, 사장님들하고도 많이 싸워요. 제가 분명 하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요. 굳이 해놓고 와가지고 이거 세무사님이 하라 그랬지 아니요. 내가 언제? 여기서 막 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들한테, 대표님 그 사인 도장하기 전에 저한테 오셔야 돼요. 사인 도장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진짜예요. 부동산을 파시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쓰시더라도 오고 나서 쓰셔야지. 쓴 거 가지고 오면은 저희는 후속 처리밖에 못해요. 그 앞에 예상되는 시뮬레이션을 못 해드려요. 도장 찍고 오시면은 뭐 답 없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주상복합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 관련 매입세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게 많아요. 이게 과연 토지 관련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이슈 논란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됩니다.
왜? 토지는 면세제화예요.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여러분 세형계산서 안 주고 받잖아요. 계산서를 주고 받지. 근데 토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취득가액으로 봐서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보시면은 토지의 취득, 형질 변경, 택지 조성에 대한 매입세액은 보시면은 어떻게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취득, 형질 변경, 택지 조성에 대한 매입세. 그래서 토지, 땅 사면서 중개인한테 돈 주는 거 있죠. 걔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내용 보시면은 토지 취득을 위한 중개수수료, 토지 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자문용역, 택지 조성을 위한 측량용역 뭐 둥둥둥둥둥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단 세법은 이게 참 거지 같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원로는 되게 쉬워요. 세법의 가지는 되게 쉽거든요. 근데 거기에 잔가지들이 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붙으면 어려워요. 단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가세를 부담했을 때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토지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이 토지를 팔고 싶어. 토지 임대업은 과세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그 토지를 팔 때에는 그 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말이 많아요. 그 말이 많은 것만 찾아왔어요. 건축물이 있는 땅을 샀어요. 건물이 있는 걸 샀는데 내가 이거를 뿌개버리고 새 건물을 지을 거야. 그럼 통상적인 거는 그 뿌갠 금액에 대해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봐서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축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철거해서 상당 기간 임대 사업을 사용한 후에 철거하는 경우에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주 낡아 빠진 건물이 있는 땅을, 사실 건물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은 사실 땅값이지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건물값이 비싸겠어요? 뭐 땅값이 비싼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을 보고 사는데 건물을 뿌개버리고 싶어요. 이걸 뿌개버리고 바로 지어버리면은 그 뿌갠 철거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걸 뿌개고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2년 정도 주차장 임대를 줘요. 그럼 임대용으로 사용한 거니까 그 철거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질문을 그러면 세우세님, 그러면 그 뿌개고 한두 달 정도만 임대를 주고 다시 건물을 지으면 그 매입세액 공제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확인을 받고 싶은 건데 안 돼요. 통상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한 후 철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토지 가치 증가시키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의 지출을 뜻한다. 땅 주인이 내 땅에 막 꾸며가지고 땅값을 올렸어요. 땅에 쓴 거니까 걔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그런데 땅 소유자가 아니라 땅을 빌려 쓰는 애가 그걸 막 꾸며요. 땅을. 걔는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런 경우가 왕왕 있겠죠. 저는 아직 본 적은 없는데 땅을 빌려서 골프장을 조성을 해요. 자, 산 허허벌판 산은 다 깎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형질 변경해가지고 막 골프장을 꾸며요. 그러면 내가 내 땅에 골프장으로 변경을 하면 그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데 임차인이 빌린 애가 이거를 골프장 부지 조성을 하는 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규가 부가세가 72 2010년 예규인데 그렇게 예규가 나와 있고 대법원 판례도 거기 적어놨습니다. 네 번째, 토지 취득을 위한 금융자문 수수료. 대출 받는 거죠. 대출 받았을 때 토지 가격이 비싸면 대출 수수료가 비싸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물어봤죠. 100억짜리 토지였는데 하는데 뭐 은행에서 막 몇 천만 원을 떼간 거예요. 이게 뭐지? 물어봤더니 이거 뭔데 은행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대출 관련 수수료래. 아 얘네가 이렇게도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금융자문 수수료는 자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공제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이 대출을 받아서 어디다가 썼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건 누가 알아요? 사업하는 사업주가 알아요. 세무대리인은 백날 두드려 패봐야 모릅니다. 세무사님 이거 왜 안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지출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단지 동지출이 발생한 시점에 지출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것도 심판례인데,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럼 이때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은 이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건지 이 대출이 땅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인 건지를 어떻게 아냐,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철저하게 구분을 해줘야죠. 이 뭐 100억을 대출 받아서 40억은 땅값으로 관계 통장에 보이고 60억은 시공사에 도급 비용으로 들어간 게 있다면은 그 60억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60억에 대한 100억 중에 60억 60% 만약에 금융자문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의 60%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얘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나중에 사업을 영위하실 때 공제 받고 안 받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제가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얘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은 적이 있어요. 지하층 터파기 오피스텔이었는데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제가 공제를 안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시행사에서 한번 그 담당 일 하시는 분이 선생님 요거 빠진 것 같다라고 해서 근데 세형계약서에는 그렇게 기재 안 해놓거든요. 터파기 이렇게 기재 안 해놓고 그냥 건물 세형계약서 토지 계산서 이렇게만 도급계약서를 끊어주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구분을 하려면은 이제 그 진행률에 의한 진행률을 가지고 이제 시공사에서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경정청구를 했었어요. 경정청구. 제가 세상에서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경정청구인데, 경정청구를 하느니 제때 신고해가지고 제대로 돌려봤자 이건데, 그때 경정청구를 한번 했었어요. 경정청구를 해서 공제를 받은 흔적 기억이 있는데, 요게 시행을 하시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공제 불공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상가 신축 터파기 흙막이,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은 건축 쪽에 안 들어가 있고 토지 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공사에서 그렇게 끊어주면 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가지고 막 뿌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6번 토지 적성평가, 토양정밀 조사용의 오염 토반 토양 이런 것들이 이제 주유소 이슈, 주유소 매각을 할 때 환경평가 이런 걸 하는데 그때 관련된 건 다 불공제라고 보시면 되고, 9번째가 이제 임대업을 위한 중개수수료, 알선수수료, 컨설팅 비용 같은 것들은 이제 안분을 하셔야 됩니다. 쪼개야 돼요. 토지랑 건물. 그리고 10번째 상가매매를 위한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그냥 100% 다 공제가 돼요. 그 다음에 11번째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 철거 비용은 공제, 수익적 지출로 해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서면 수익 인식 기준인데,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 사업자는 뭐 이거 뭐 진행률이 어떻고 저시고 자시고 간에 그냥 대금 청산일이에요. 대금 청산. 잔금 받으면 그때 수익 인식합니다. 개인은 그 전까지 계속 마이너스 치고 오다가 팔면 그때 수익 잡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사실 저희는 예약 매출이다.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신축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해서 이거는 무조건 얘도 대금 청산일을 수익 인식 기준으로 수익 인식일로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저희 법인이었어요. 이게
저기 수도권 어느 한 위치에 있는 그 오피스텔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요게 이제 분양 수익하고 분양 원가를 계산하는 식이에요. 이 뭐 내가 10채를 분양을 했다. 그럼 이 분양가에 계약금 받는 게 수익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총 분양 예정가액에다가 공사 진행률 곱하기 분양 계약률을 곱한 게 제 수익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세무 대리인들은 이런 분양 원가하고 진행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분양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다들 잘 아시는 파트라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안타깝게 지금 그 디폴트 상태입니다. 3차년도에 분양률이 24%밖에 안 됐어요. 4차년도에도 50% 정도밖에 안 올라와 가지고 여기는 지금 디폴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률을 계산할 때는, 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총공사 예정원가가 있어요. 선생님, 저희가 총공사 예정원가를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은 아셔야죠. 공사할 때 들어가는 모든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다가 예정원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엑셀에다가. 여기 보시면 총공사 계약서상 금액을 쫙 적습니다. 328억짜리 공사였는데 그중에 1차년도에 얼마나 발행했고 2차년도에 얼마 발행했고 3차년도에 얼마 발행했는지 이렇게 쭉 계산을 해요. 요거 가지고 이제 공사 진행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분양 수익하고 분양 원가를 계산을 해요. 1차년도에 발생액, 그리고 2차년도는 1차년도 합쳐서 16억 7,900, 그리고 3차년도는 1, 2차 다 합쳐서 누적액이에요. 115억이 발생했고 분양률은 24.39%. 그래서 단기 분양 원가가 27억 6천이 되고 미성공사로 자산으로 남겨야 되는 건 70억 정도. 총 115억을 갖다 부어서 그 중에 비용 처리된 거는 여기 27억 6천이고 남아있는 건 7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 수익도 이렇게, 분양 수익은 분양률하고 진행률 계산해서 58억의 단기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대리인이 아마 요청을 할 거예요. 관련된 계약서 싹 다 달라고. 그럼 계약서 다 주시고, 계약서가 근데 한 번 작성되고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바뀔 거란 말이에요. 매년 바뀌어요. 그럼 바뀐 게 있으면 바뀐 계약서도 계속 주셔야 돼요. 계약서 가지고 변동된 게 있으면 진행률이 계속 바뀌니까 그때그때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작업 진행률은 100%로 갈 테니까 총 분양가액의 분양 계약률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할인 분양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은데, 할인 분양을 할 때에는 조용히 이리 와봐 싸게 해줄게 이러시면 안 되고 공표를 해야 돼요. 할인하고 이렇게 할인할 거야 라고 해야 후에 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진행률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총공사비는 당연히 진행률 산정할 때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원가는 진행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소송 감정평가 비용도 포함이 안 돼요. 하자보수비는 포함이 되고 보존 등기비, 그리고 공사 관련 보험료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입찰, 견적서 작성 이런 거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분양대행 수수료도 분양대행사에 지급하는 그 비용도 공사 진행률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난방공사, 지역 난방공사, 상수도공사, 전기공사 쭉 기타 공공 이런 것들은 다 총 공사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다음에 보시면 여기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사례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진행률에는 포함이 안 돼요. 여기는 오피스텔 견본주택 인테리어라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쭉 보시면 실제 많이들 일어나는 공사 항목에 대한 내용을 했으니까, 저도 실제 거래처 신고할 때 썼던 파일이에요. 했던 파일인데 여기가 지금은 제 손을 떠났어요. 기장료를 많이 밀려가지고 제 손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작업 진행률 산정할 때 이런 툴로 해서 작업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뒤에 편집하면 되니까.
혹시 이 엑셀 툴이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그 명함 주시면은 제가 그쪽으로 엑셀 툴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크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딱 요 툴하고 요 툴 요거 딱 있는 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아마 제가 아직까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이따 한번 여기서 못 보여드리겠네요. 업체 이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번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제 혜택 보시면 이제 중특감인데, 중특감이 2020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말인데, 이게 2023년도까지는 시행하시는 분들, 주택 신축 판매하시는 분들이 막 해서 하셨나 봐요. 감면 신청을. 그래갖고 감면 신청 해놓고 다 추징당한 케이스. 보시면 대상 업종이 앞에 떡하니 적혀 있죠. 건설업, 그렇죠. 그리고 기타 쭉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요 산출세액의 일부 감면율을 감면세액에서 빼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감면율. 우리는 건설업에 해당하니까 서울에 수도권의 소기업은 20%, 그리고 수도권 외에는 30%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구분 기장을, 구분 격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대리인들이 이렇게 하긴 할 텐데, 요게 감면 대상은 건설 관련된 수익 비용, 그리고 감면 대상 외에는 그 외에 건축과 건설업과 관련 없는 수익이나 비용들. 여기 보시면 부산물 작업 폐물이 있는데, 이게 과연 건설업에 포함되는 부산물 작업 폐물이냐 아니면 그 외인지 그것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도가 있어요. 중특감은 한도가 있는데 최대 1억. 근데 만약에 내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한 명 줄어들 때마다 한도가 500만 원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감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 안 했을 때, 내가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기한 후 신고를 해도 감면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정하고 수정 신고할 때 부정과소 신고 금액에 대한 세액 감면도 배제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현금 영수증. 이거는 여러분들은 논외니까 이거는 굳이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면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엄청 파워풀한 감면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 지정받은 내용, 요건 거의 잘 없고 1, 2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업종을 보시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쭉쭉쭉 해서 업종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과밀억제권역이 있고,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그 밖 이렇게 크게 구분해 놓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건설업을 서울에서 해요. 아쉽게 저는 청년이 아니라서 서울에서 건설업 창업을 하면 감면을 못 받아요. 근데 내가 여기 조금 나와요. 용인도 보면은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길게 돼 있는데 어디는 뭐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용인도 보면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보통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내가 여기서 창업을 하고 여기서 공사를 짓는다, 그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창업 감면에 대한 내용인데, 요게 한번 개정이 됐어요. 청년의 기준은 34세로 돼 있는데,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렇게 그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올해까지 창업을 하면은 수도권 과밀 오타네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청년은 50%. 이후에 내년에 창업을 해도 청년은 똑같이 50%예요. 근데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은 원래는 100%예요. 청년은 원래는 100%인데 내년부터는 인구감소 지역 내에는 100%를 해주는데, 인구감소 지역 외에는 75%만 해준다 하고 보시면 되고, 청년 외의 경우에는 여기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 지역 외의 수도권에서는 감면을 안 해주고,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또는 수도권 외에서 하는 경우에만 50% 감면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최저한세 적용이 돼요. 최저한세 적용이 돼서 만약에 내가 최저한세라는 게 최저한세율이 7%가 되는데 7%
내가 뭐 막 감면을 예를 들면 그거죠. 세금 계산을 했더니 10억이 나왔어요. 세금 계산 1억이 나왔어요. 1억이 나왔는데 공제 받고 감면 받고 했더니 세금 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세수가 안 거칠 게 보이니까 최저한세라는 규정을 놔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7%예요 보통. 7%. 너 1억 벌었으니까 7%, 700은 내. 700까지는 공제 감면을 해주고 나머지 9,300만 원은 공제를 해주고 감면을 해주고 나머지 700만 원만큼 내게 해요. 그래서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감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택 신축 판매업은 이 두 가지 감면을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케바케예요. 케바케.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없어요. 못 받아요. 이게 어떤 요건이 있냐면은 건설업이잖아요. 건설업을 표준산업 분류 기준에서 쭉쭉쭉 세 분류까지 쭉쭉 세세 분류까지 쪼개다 보면은 내가 건설 면허를 가지고 직접 건설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공급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으로 봐버려요. 그때는 감면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건설을 하는 경우에만 감면, 이 두 가지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왜 한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하지 마시라고. 만약 일괄 도급을 주는 사업장이라면 이거 받으시면 안 돼요. 중특감, 창업 감면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거 얘기해 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금 여기 뭐 주택사업 실무교육으로 와 계시기는 하지만은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하실 때에는 요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고 검토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좀 악용을 하시려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법인 설립을 하고 5년 안에 과밀억제권역 안에 토지를 취득하면 중과세가 되잖아요. 이걸 피하려고 사무실을 저기 지방에 차렸다고 해놓고 사업자 등록 거기다 해놓고 일은 사실 서울에서 다 해요. 그러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게 2배 내야 될 거를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어떻게 알지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실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등록 기준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요. 소호사무실이면 거의 대부분 잡혀요. 소호사무실이면. 건설업은 소호사무실이 거의 없을 텐데 혹시나 소호사무실이 있으면 거의 잡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소명이 될 거예요. 실제 일하고 메일 주고받고 하는 IP 주소까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심한 거는 톨게이트 이용 내역까지도 봤어요. 톨게이트 갔어 여기? 이런 것까지 보고 메일 주소.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IP 추적을 국세청에서 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하고 있는지를 소명하지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원칙적으로. 그거 나중에 과태료 추징당하면 답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업 감면도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3년치 100% 감면 받았던 거 다 토해냈어요. 토해낸다고 끝이 아니라 가산세가 붙거든요. 불성실 신고 10% 붙고 납부 불성실 해가지고 1년에 8점 몇 %씩 붙어요. 그것도 5년만 지나면 거의 원금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확인하시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납세가 가장 최고의 절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네 번째 창업의 개념 보시면 이제 과연 어떤 걸 창업으로 볼 것이냐라고 할 건데 만약에 34세 안 되는 분이 진짜 건설업을 해요. 근데 한 10년 전에 20살 때 건설업을 했던 적이 있어.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있어. 그럼 이분은 창업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 창업 기업을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들 주주 50% 지분 넣고 우리 아들 대표이사를 해가지고 딱 사업해서 해야지. 했어요. 일단 했어.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군대를 가야 돼. 대표이사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세청이 질의를 했죠. 청년이 군대를 가는 기간 동안 잠깐 바꿨다가 다시 바꿀 거야. 감면 유지할 수 있니? 국세청 대답은 NO. 응, 아니야.
안 돼요. 감면이 끊겨요.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받으실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대리인들하고 혹은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결손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거에 100억치 결손금을 쌓았으면 올해 80억의 이익이 나도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내가 과거에 100억의 결손금이 있었는데 80억의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 80억의 80%, 64억밖에 결손금을 못 갖다 써요. 그 16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결손금에 대한 내용이고,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소기업에 한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업은 처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결손이 있다가 플러스로 쫙 올라가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확 갖다 박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 마스크 업이었는데 매출이 막 몇백억씩 되다가 훅 떨어져요. 근데 아깝잖아요. 100억대 세금 한 10억씩 냈는데 그 다음에 적자가 났는데, 이 적자가 먼저 발생했으면 내가 세금을 그만큼 안 냈을 텐데 너무 아쉽잖아요. 중소기업을 제약을 둬가지고 중소기업들은 10억 내고 결손 난 거 있으면 이 결손금을 앞에 생긴 것처럼 인정해 줄게 라고 해서 이 결손금이 뒤에 생겼지만 앞으로 갔다가 마치 지금의 결손금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결손금 소급공제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하면은 세무조사가 나온다, 뭐 이런저런 뭐 유언비어들이 돌고 있는데 아닙니다. 법적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를 받으시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 세제 혜택을 보시면 이제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으로 인한 중과세예요. 그 보시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그 예외가 있죠. 지방세법 시행령 26조 1항 3호 보시면은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3년 이내에 착공하는 부동산, 그렇게 해놓고 3년이 지나버리면은 중과세로 다시 추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주택 취득으로 인한 중과세도 거기 보시면 지방세법 13조의 2에 중과세를 법인 및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세율이 되게 높아요.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되어 있는데, 시행령 중과세 예외 28조의 2를 보시면은 강목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 그리고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이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이거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이거 종부세 질문 주셨는데, 그 종합부동산세 보시면은 이제 미분양 주택 있잖아요. 미분양 주택 5년까지 아마 지금 종부세가 그 과세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올해 그 법이 통과가 되고 공포 전인 것 같아요. 공포가 되고 나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아마 미분양 주택 종부세 제외되는 연수가 늘었을 거예요. 25년하고 26년도에 한시적으로만 연장을 시켜놓은 거라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미분양 주택을 7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종부세는 과세 제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관리 분리과세 보시면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분리과세 대상에 보시면은 개발사업용 토지는 분리과세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7항 7호에 보시면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동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계속 종부세 계속이에요. 종부세가 주택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과세 특례. 주택건설 사업자가 취득해서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에서 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실무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목동 쪽 어디 사업장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지주택이었는데 이제 주택을 계속 취득을 하잖아요. 취득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거다라고 해서 취득을 했는데 그게 이제 3년이 넘어버리니까 3년 넘을 때까지 이제 승인 조합 승인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과세로 추징이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규정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유, 정당한 사유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아직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실무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관할구청보다는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 가지고 소송을 붙어도 관할구청이랑 붙는 게 아니라 시랑 붙는 거라서 그런 이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업무무관 자산에서의 제외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요즘 좀 많이 한참 됐죠. 가업상속, 가업승계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들 회자되고 있는데 그 중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100억짜리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100억짜리 회사를 내가 다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업상속을 받아버리면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100억짜리 주식 계산할 때 재무상태표에 재산들이 쭉 있을 텐데 거기에 업무무관 자산이 있으면 걔는 빠지거든요. 가업상속 대상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말 끝까지 말씀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하고 5년 동안은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라 업무 관련 자산으로 봐요. 취득해놓고 5년 동안 삽 하나 안 뜨면은 5년이 지나간 때부터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봅니다.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제가 용역하는 것 중에 이제 현물출자 법인전환이라는 용역이 있는데 부동산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하세요. 개인 부동산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해가지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토지 임대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선생님 저도 이거 법인전환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보죠. 제가 가서 보면 제일 좋은데 멀면 직접 보질 못하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그 로드뷰 같은 걸 봐요. 로드뷰 같은 걸 보면은 건물이 하나도 없고 황량한 땅만 있어. 걔는 법인 전환이 안 돼요. 토지만 있는 사업장은 법인 전환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법인세법 시행령 49조에 업무무관 자산이잖아요. 업무무관 자산 중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악용하고자 거기다가 가건물을 하나 설치를 하죠.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토지 임대업을 해요. 토지 임대업을 하는데 이 토지 임대업이 개인으로 받으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전환을 하고 싶은데 법인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걸 내 돈 주고 하긴 좀 그래. 그래서 요즘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이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거 건물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보통 거기들은 땅 주인이 직접 지은 게 아니라 땅을 빌려주고 프랜차이즈 회사가 직접 짓는 거예요. 거기다 짓고 계속 사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는 나는 땅밖에 없어. 내 재무제표에는 땅밖에 없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그 위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이건 법인 전환 할 수 있을까? 이건 할 수 있어요. 내 건물이 아니어도 돼. 내 땅 위에 누군가가 땅만 건물을 지어 놓는다면 그건 토지에만 법인 전환이 가능은 해요. 저도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하실 때에는 땅 위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세금계산서 이슈인데, 이제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바뀐 지 좀 됐죠. 세금계산서 늦게 지연 발급을 하면, 원래 과세액 그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발급을 하면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줬는데, 이제는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1년 안에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으면은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산세는 붙어요. 0.5%. 발행하는 사람은 2% 가산세, 발급 받는 사람은 0.5% 가산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을 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가끔 큰 회사들도 빠뜨려 먹어요. 저희 그 어느 회사인지 말은 못하겠지만 인터넷 한 회사 중에 하는데, 결산, 저희도 결산하니까 7, 8, 9, 10, 11 어디 갔어? 11일 5월달 세금계산서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연락해서 받아야죠. 그래서 받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끊기는 세금계산서나 아니면 내가 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일이 있으면 그거는 꼭 체크는 하셔야 돼요. 그거 제때 못 받으면은 가산세 붙어요. 받는 사람도 늦게 받으면은 0.5% 가산세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과다급여 지급에 대한 송금불산입, 이거를 좀 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 내가 번 거 내가 가져가고 그 직원들한테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올해 늘 한 80억 정도 했었어요. 80억 정도 하다가 올해 갑자기 300억을 해버렸어. 법인세가 너무 나올 것 같아서 막 직원들한테 줘요. 막 뿌려. 직원들한테 다 뿌리면 상관이 없는데 특정 몇 명한테만 뿌려요. 너 20억 막 이렇게 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죠. 이거는 실질적인 그 급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당한 거랑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익 처분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 요소가 거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법인의 지배주주인 임원이거나 아니 그 지배주주인 임원과 특수관계인. 두 번째, 법인의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그리고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동종업계 임원의 급여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들 아시더라고요. 다들 신고를 하시니까. 근데 국세청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법인세 신고 안내문에 보시면 동종업계 접대비 비율, 급여 비율, 마진율 이런 게 다 비교표를 해서 뜰 겁니다. 거기서 튀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번에만 잘 돼서 이번째만 주는 거 아닌지, 그리고 세 번째, 보수의 증감 추이 또는 영업이익 변동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와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통상적으로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임원의 급여가 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이 왜 이 사람에게 10억이 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가시면 아마 정관을 한번 다 뜯어보세요. 정관을 뜯었을 때 임원 상여금이 어떤 기준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관에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보통 없을걸요? 정관이 표준 정관을 쓰다 보니까 중간 배당에 대한 것도 없을 거고 퇴직금에 대한 정관 내용도 없을 겁니다. 그거 가서 보시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셔야 돼요. 퇴직금 2배수 아닙니까? 2배수 맞죠. 근데 정관에 없으면 2배수가 아니에요. 정관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간 배당도 정관에 없으면 뭐 할 수는 있죠. 주총 결의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정관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은 전액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를 전액 송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 그래서 해당 보수는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인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연과 동일하므로 송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이 송금불산입이 돼버리면 법인세가 늘어나요. 법인세가 늘어나고 그만큼 직원에게 상해 처분이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많이 벌어가지고 인센티브를 하는 건 좋은데 할 거면 골고루 잘 해야 돼요. 골고루 잘해야지 우리 지배주주, 우리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이
그 사람들한테만 많이 주고 이래버리면은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수금을 이용한 법인 운용. 이런 경우 많죠. 돈을 벌어요. 법인이 돈을 막 버는데 돈을 계속 넣어요. 또 왜 돈을 넣지?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면 가수금이 필요 없어요. 대표이사가 가수금을 왜 넣어요? 가수금이 뭐냐면은 가지급금 가수금은 가짜 계정이에요. 가계정이거든요. 걔는 연말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계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재무제표를 딱 받았다. 근데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다? 그 회계처리가 중간에 대담한 거예요. 가지급금은 정식 용어가 주, 임, 종, 단장기 대여금이에요. 주임종이 뭐냐면 주주, 임원, 종업원한테 짧게 또는 길게 빌려주는 대여금을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가수금은 주임종, 장단기 차입금이에요.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빌린 돈을 가수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급금, 가수금은 임시계정이라서 걔를 재무제표에 드러내면 안 돼요. 기중에는 있어도 돼요. 왔다 갔다 거리는데 연말에 수령봉기할 때는 걔네를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가수금을 이용해서 법인을 운용하면 어떤 증여세 이슈가 있냐면은 주주가 아들하고 딸이에요. 아들 50%, 딸 50%인데 아버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대표이사야. 대표이사가 법인에 30억을 가수금으로 빵 넣어버려요. 그러면 누가 이득을 봐요? 주주가 이득을 보죠. 주식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거 가지고 보시면은 관련 법령이 있죠. 상증세법 45조의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가. 다음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해서 지배주주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사례 보시면은 자녀가 100% 주주인 법인의 부모님이 20억을 공짜로 빌려줘요.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줘요. 이때는 증여세 이슈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일반적인 거는 2억 1,6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안 줘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개인이 개인한테고, 이건 개인이 법인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10배입니다. 21억 6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이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랑 네이버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녀 법인에 20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상관없어요 라는 게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1억이 넘는다 라고 하면은 그 무이자 있죠. 뭐 예를 들어 30억에 4.6%면은 13억 8천만 원일 텐데, 1억 3,800만 원일 텐데 1억 3,800만 원을 자녀가 이익을 본 걸로 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녀 법인에 30억을 빌려, 이 케이스 똑같아요. 이 케이스에서 저 금액이 20억이 아니라 30억으로 바뀌면 증여 금액이 1억 3,800만 원이 돼서 증여세 이슈가 생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이슈인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여러분들 슬슬 지쳐가고 계셔가지고. 그 다음에 주요 예규 및 판례입니다. 요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은 얘는 취득세 중과세 예외가 안 돼요. 건설업이 아니라기 때문에,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예외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동취득자 8명이 납세 의무자로서 멸실주택에 대해서 외부로 판매를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한 6분의 1이다. 그럼 그 6분의 1은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나중에 추징이 될 거예요.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그 7번째가 그거예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받아서 신고를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소송을 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금액도 얼마 안 돼요. 500만 원. 보시면 원고는 건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568만 원을 적용해서 종소세를 신고를 했다. 근데 국세청장은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어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원고는 자신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했거나 분야별로 하도급을 줬지 내가 총괄해서 건설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
증명할 만한 서류를 아무것도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대법원 판례예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건설업 면허가 있고 일반적인 공사는 내가 하고 하도급을 다른 데다가 줬다. 내가 실질적으로 건설을 총괄한 게 맞다라고 하면은 중특감 받으실 수 있기는 해요. 거의 없어요. 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8번째, 거주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주자의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 좀 한 7분 정도 빨리 맞춰드렸는데, 요거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나와서 질문하시라고 시간 좀 비워놨으니까, 여기서 질문하실 분 하면 손 들고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잠깐 서 있을 테니까, 바깥에 서 있을게요. 서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강의 있는데 그것도 잘 듣고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